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2017년도 홍익대 인문사회 논술인데, 자, 잘 들어. 최대한 어찌됐건 간에 최대한 현장감을 해주려고, 뭐 원래 실시간으로 우리가 뭐 할 수만 있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최대한 니네가 들을 수 있는 시간 바로 앞에 지금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또 할 말은 없다, 사실.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냥 없으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 현장이었으면 특정하게 아주 시끄러운 애들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했을 텐데 누군지는 알 거야. 자, 먼저 지문을 한번 보면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지. 홍익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자, 1번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다랑의 여행자가 밑줄친 장소에서 느낀 낯설매의 이유를 논하고 여행에서 얻은 것들을 설명하시오. 그랬어. 그럼 총 몇 개의 질문을 했을까? 사실은 총 몇 개의 질문일까? 질문 자체로만 보면 두 개처럼 보여. 뭐처럼? 나다라의 여행자가 밑줄친 장소에서 느낀 낯섦의 이유를 논하고 그랬지. 그냥 논하라. 여행의 낯섦 이유를 논해야 돼. 그 다음에 얻은 것도 설명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뭔데? 가를 바탕으로니까 가를 가지고 뭘 찾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지. 만약에 이게 현장이었으면 분명 누군가가 씨부린 인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최대한 니들이 비대면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최대한 뭐 한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얘기해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가를 근거로 바탕으로 라고 하는 거는 가의 내용에서 뭘 잡아야 된다? 뭘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야 된다.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 근데 다행인 건 뭐가 나왔다? 나다라의 여행자가 밑줄진 장소에서 느끼는 뭐가 있고 낯설매의 이유가 있고 여행에서 얻은 것들을 설명해봐라. 이거란 말이야. 자, 분명히 니들에게 어제도 분명히 이걸 줬기 때문에 읽었을 거야. 개요를 짰을 거야. 중간중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전제에서 뭘 할 거냐면 이런 내용은 여기에 이거지. 이 내용은 이거지. 이렇게 하나씩 잡아갈 테니까 잘 따라와. 자, 가해서 보자.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낯선 것을 접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그랬어. 그럼 뭘 통해서?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뭘 통해서? 낯선 것을 통해서 무엇한다? 성장한다 그랬어. 그럼 자, 낯선 것 자체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문제를 가만보니까 밑줄치 느낀 낯선 이유에서 여행에서 얻은 건 항상 뭐가 돼야 돼? 부정적인 거를 만약에 얻었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 틀렸다는 얘기야. 왜? 성장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적 성장도 있고 뭐가 있어? 정신적 성장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과연 여기에서는 이 성장이 육체적 성장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뭘 의미하는 건지 정신적 성장을 의미하는 건지 요런 개념을 좀 잡아야 돼. 육체적 성장일 가능성은 많이 없어. 그러면 정신적 성장이라는 건 결국 뭐니?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도 정신적 성장이고 또 내가 뭐한 것도 겪어보지 못한 걸 겪는 것도 뭐가 된다? 성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다시 봅시다. 인간이 공간을 이동하는 행위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쳐봐봐. 집과 고향이라는 좁고 익숙한 영역과 이곳을 떠난 됐지? 집과 고향이라는 좁고 익숙한 영역과 이곳을 떠난 미주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낯선 곳에서 성장한다는 건 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뭐에서? 익숙한 곳에서 어디로 간 거서? 낯선 곳으로 가서 성장한다는 얘기겠지 분명히. 그러면 집과 고향은 뭘까? 익숙한 거는 어디야? 집과 고향은 익숙한 거야. 그러면 집과 고향을 떠났단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집과 고향을 떠나는 건 어디에 있었을까? 몇 번째? 나 지문에 나온 거지. 이게 바로 나 지문이 돼버리는 거잖아. 나 지문. 돼, 안 돼? 그러면 니들이 잘 쓰는 거는 결국은 익숙한 집과 고향을 떠나 낯선 곳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밑줄이 쳐져 있는 요동이 되는 거잖아. 거기서 성장한 거. 그게 바로 뭐지? 얻은 게 뭐냐? 이걸 적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요? 안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인간이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깥의 넓고 낯선 영역. 이 두 영역의 분할은 체험 공간의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분할 구조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니들 봐야 되는 거? 익숙한 공간에서 어디로? 낯선 공간으로 가야 돼. 그렇지. 이게 낯선 거야.
여기에서 뭘 한다? 그렇지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항상 잘 쓰는 애들은 여기 쓰는 거고 여기 쓰는 거고 성장한 게 뭐냐를 써주면 끝나버리는 거지. 계속 가자. 일반적으로 낯선 것은 아는 것, 익숙한 것, 내 것의 반대다. 그렇지. 익숙한 것에서 반대가 낯선 것. 또 뭐한 것에다가 낯선 것은 아는 것인데 모르는 것.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성장이야. 무슨 성장? 정신적 성장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을 뭐가 된다? 알게 된단 말이야.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 새롭게 경험해서. 다시 보자. 낯선 것은 종종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자, 인간이 익숙한 세계에서 낯선 환경으로 던져주면이지. 그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환경으로 던져주는 게 나다라 중에서 어디야? 전부겠지. 여기는 나와 다와 라의 공통점을 적는 거야. 나와 다와 라의 공통점은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이 된다는 거. 이런 정도는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주변 사람들과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당연하고 익숙한 느낌은 사라진다. 그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지. 이해하는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럼 뭔가를 이해해야 돼.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됐어, 안 됐어? 됐어. 넘어가 봐. 이 세계에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배제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세모 돌리고 핵심은 앞쪽 뒤쪽 뒤쪽. 낯선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질 필요는 없다. 낯선 곳은 인간을 애와상 가장 가까운 영역까지 침투해 그를 압도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이나 낯선 세력이 침입하고 밑줄 칠까?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에게 낯설어질 수 있다. 얘는 어디에 대한 거야? 우리 자신의 삶도 뭐가 되는가? 우리에게 낯설어질 수 있다는 나다라 중에 뭘까? 다에 해당하는 거였지. 또 보자. 그런데 인간이 직업상 부득이하게 직업상 동그라미 치고 일이 있거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자진해서 낯선 곳으로 가기도 한다. 밑줄 칠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자진해서 낯선 곳으로 간다. 밑줄 쳐놓고. 여하튼 낯선 곳은 일시적인 체류지이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을 달성하면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밑줄 칠까? 원래 낯선 곳과 낯선 곳에서 배운 것 사이에 생산적 대화가 일어난다. 자, 그럼 봐. 나는 자, 익숙한 공간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집과 고향이야. 다에서는 이미 나왔지. 여기서는 다 정리가 됐단 말이야. 다에서는 뭐야? 우리의 삶이야. 일상적 삶이었어. 일상적 삶의 공간이야. 라는 뭐가 되는 걸까? 자기가 뭘 가지고? 직업상. 직업이 있어? 그렇지. 근데 직업이 있는 공간에서, 원래의 공간에서 떠나는 거지. 어디로? 분명히 어디로 가? 여기는 여기로 가. 일상적 공간에서 일상적 공간이 다시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일상적 공간이 다시 낯선 것이 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또 어디고 와? 낯선 땅에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미리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 나에서는 밑줄이 뭐가 돼 있니? 요동불판이라고 돼 있어. 다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다는 잠깐 넘어가 보자. 다는 어디 갔니? 다는 어디다 밑줄 쳐져 있을까? 나 자신의 침실. 늘 있던 일상적인 공간인 침실이 낯선 것이야. 라는 뭐가 나와 있어? 라는 열대 부근. 됐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얘기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나부터 한번 봅시다. 자, 7월 초 8월 8일 말다. 근데 여기는 니들이 잘 알다시피 뭐가 되는 거지? 박주연이 뭐가 되는 거야? 한바탕 울만한 자리지. 아마 이 작품은 기출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미 시험에도 많이 드러나 있는 작품들이야. 처음 보고 있어요. 이건 처음 읽었어요 하는 인간이 있다라면
이제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인간인지 애니멀인지 또 내가 수능을 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요 기준점이 될 거야 아마. 그래도 모르겠는데 하고 있다라면 스스로를 반성해야 돼. 얘는 논술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먼저 가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하긴 뭐 내가 구원해 줘야지. 갑시다. 이건 빠르게 한번 읽어볼 거야. 나는 사실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10여일이 남짓 가다가 상기스카나를 나가니 하인 태복이 머리를 굽히고 말 앞으로 달려와 땅바닥에 엎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백탑이 나타났음을 아래요. 그러니까 표면에 흰색을 칠한 중국의 불탑이 나타났음을 알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인데 중국이 나타났으니까 어디 드디어 어디론가 지금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진 건 맞아. 근데 낯선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여기서 문제를 잘 봐야 돼. 낯설음의 이유를 논하고 여행지에서 얻은 걸 찾아라 그랬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똑같이 한번 해볼까? 나부터 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낯선 장소가 어디냐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낯선 장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낯선 장소가 낯선 뭐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야 돼?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적어볼까? 최대한 이 작게, 왜냐면 칠판은 니들이 볼 게 뭐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내가 하나의 화면에 담을 수 있게 얘기해 줄게. 그럼 먼저 나아달라부터 보자고. 빠르게 읽으면서 아직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은 보이지 않았다.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눈앞이 어질어질하다니 갑자기 헛것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오늘날은 알았다. 사람이란 본래 오늘날은 알았어. 본래 붙어있어 의지할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좋은 오름터로다 한바탕 울어볼만 하구나 라고 했다. 자, 깨달았다라는 건 뭐지? 반드시 이거지. 뭘 깨달았니? 그렇지. 좋은 울음터다 그랬지. 분명히 한바탕 울어볼만 하구나 그랬지. 그러면 깨달음 첫 번째 뭔데? 여기가 뭐다? 좋은 울음터다. 이 말이 뭔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딱 적으면 건동홍 밑에는 가능해. 하지만 건동홍 위에는 불가능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음은 다시 말하면 뭘 해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의미가 뭐니? 라는 걸 니들이 밝히란 얘기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 분명히 존재해. 다시 봐. 계속 보자. 그러자 정진사가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트인 곳을 만났어. 그럼 시야가 툭 트인 곳이 뭐가 되는 거야? 낯선 곳이란 말이야. 그럼 시야가 툭 트인 곳, 이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좋은 울음터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왜 이게 낯선 거야? 원래는 어디였으니까 집에서 떠나서 시야가 툭 트인, 아까 뭘로 와버렸어? 중국으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좋은 울음터라는 거 뒤에서 읽어봐야 이게 해석이 돼. 근데 내가 문학작품을 이걸 제대로 배웠다라면 사실은 이 작품의 핵심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밤. 벼랑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니 무슨 까닭이요? 라고 묻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슬픈 감정만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울음터는 뭐하는가? 슬플 때만 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지. 이는 지극히 감정을 겪어보지 못한 채 슬픔에만 울음을 짜맞춘 것이네.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도 극에 달하면 울게 되니 답답한 감정을 확 풀어버리려고 할 때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네. 그랬어. 그럼 이게 뭘까? 울음은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울음은 슬플 때만 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야씨, 놈이 날아다니고 있어. 씨. 자, 좋은 울음터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울음이 언제 운다?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요 오요 욕이라는 모든 감정에서 울음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식하게 말하면 모든 감정에서 뭐가 생긴다? 울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요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지금.
됐어? 다시 보자. 또 보시면 사람들, 그 다음에 중략 다음에 갓난아이 이야기가 나와서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깜깜하고 막히고 좁은 공간에 웅그리고 부대끼다가 밑줄 갑자기 넓은 곳으로 나왔으니까 봐봐. 좁은 공간에서 이번엔 누구 이야기? 여기는 자신의 이야기라면 여기는 아이의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익숙한 곳은 어디여서 엄마 태 속이니까 깜깜하고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낯선 곳 어디로 나와버렸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나왔어. 넓은 곳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때 깨달은 건 뭐냐 이거야. 봐봐. 손과 발을 펴 밑줄 칠까?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된 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감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랬어.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뭔 말이야? 자, 다시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펴고 쭉 폈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옹골했던 게 펴졌단 얘기야. 마음과 생각이 확 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단 얘기야? 마음과 생각이 뭐가 된다? 트인단 얘기지. 그러면 얘의 말은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뭐가 됐단 얘기야? 확장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익숙한 장소인 엄마 뱃속은 뭘까? 조선. 갑자기 넓은 곳은 어디였어? 그게 바로 요동벌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낯선 장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요동벌판이 왜 낯서니? 시야가 좁은 조선에 있다가 시야가 툭 트인 곳으로 가니까 낯설어. 그 다음에 좁고 어두운 조선에서 갑자기 넓은 곳으로 나오니까 낯설어. 그때 느낀 게 울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 마음과 생각이 뭐가 되는가? 넓어졌단 얘기야. 또 보자. 그러므로 거짓과 조작이 없는 갓난아이 참소리를 마땅히 본받는다면 금강산의 비로봉이 올라 동해를 바라보는 것이 한바탕 울자리를 만드는 것이요, 황해도 장현이 금산사에 가는 것도 한바탕 울자리를 만드는 것이네. 지금 요동벌판 이게 밑줄이잖아. 이르러 내가 온 곳이 어디야? 낯선 장소인 요동벌판으로 왔잖아. 어디에서? 조선에서 왔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산해강까지 1200리가 몇 줄 쳐볼까? 사방과. 그러면 지금 다시 보는 건 또 어디야? 요동벌판이잖아. 요동벌판이 낯선 이유가 뭐가? 산해강까지 1200리가 사방이 도무지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고 하늘과 땅 끝이 악유로 붙인 듯 실록개민 듯하고 고금으로 비와 구름만이 가득하니 이 역시 뭐한다? 한바탕 울자리다 그랬지. 그럼 뭐가 없는 거? 첫 번째 뭐라고 할까? 한 점 산이 없고 한 점에 산이 안 보이고 또 뭐가 있어? 하늘과 땅이 뭐한 거? 붙어있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계속 산도 보이고 뭐도 하는데 좁은 곳이니까 하늘과 땅이 붙어있다가 저 멀리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이렇지 않아. 거기서 느낀 건 뭘까? 한바탕 울자리야. 울자리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이 한바탕 울자리가 뭘까? 바로 뭐가 되는가? 이거를 추론해보면 어떤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새로운 의식의 변화야.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건 이렇게는 쓸 수 있어. 깨달음, 노름터, 마음 생각이 트인다, 한바탕 울자리. 이렇게만 쓰면 적당히 쓰는 거야. 합격이 보장이 안 돼. 적당히 쓰는 거야. 그런데 노란색 이걸 포함해서 이 노란색이 뭐지?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음의 의미를 써달라는 얘기니까 그 의미까지 썼으니까 여기 노란색을 쓸 수 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지? 합격이 보장된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다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다는 낯선 곳이 뭐가 돼 있는 거야? 자신의 침실이야. 원래 내 침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낯설게 보는 거지. 그럼 낯선 이유가 있겠지. 한번 가보자고. 1970년 봄 27살의 프랑스 사비에르트 메르뜨르는 딱 이름하고는 아주 개판이구만. 자신의 침실을 여행하고 나중에 그것을 나의 침실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나는 문을 잠그고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파자마로 갈아입는다. 짐을 챙길 필요도 없이 방에서 가장 큰 가구인 소파로 여행한다. 봐, 어디로 여행하고 있어? 소파로 여행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소파로 여행하는 거야. 근데 집을 여행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봐.
그 특징 몇 가지를 재발견한다. 재발견 동그라미. 재발견이 뭐가 되는 거일까? 깨달은 거야. 재발견했다니까. 몇 가지니까 최소한 여기 2가지 이상 적어내야 돼. 소파 다리 아니 어디 갔니? 그 전에 하나 생략됐구나. 이 여행을 통해서 평소에 무기력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눈 동그라미. 새로운 눈으로 소파를 바라본다. 첫 번째 낯선 이유가 뭐지? 소파를 어떻게 보고 있어?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겪었던 공간이 새로운 눈이, 일상적인 게 새로운 눈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혹시 모르니까 저 위쪽에 적을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눈으로 재발견하니까 침실이 뭐가 되는 거야? 소파라고 적으면 안 돼. 침실. 물론 소파라고도 적어도 돼. 그런데 침실에 소파가 있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침실이라고 적는 게 좋아. 왜냐하면 침실이라고 뭐가 돼 있으니까. 아예 적혀서 범위를 한정해 줬으니까. 침실이 새로운 눈으로 재발견된 거야. 그럼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 한번 볼까? 자, 그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한다. 뭐가 된가? 소파 다리 우아함이 감탄하며 그 푹신푹신한 곳에 웅크리고 사랑과 출세를 꿈꾸며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을 기억해낸다. 이제 나는 소파에서 침대를 훔쳐본다. 이번에도 여행자라는 유리한 입장이야. 그러면 이제 뭔데? 여행자의 입장이 돼본 거야. 이게 낯선 이유야. 낯선 이유는 합치면 여행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눈으로 원래 내가 있었던 침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맨날 잤던 곳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재밌어졌네, 낯설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될까?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구분해서 쓰느냐 붙여서 쓰느냐는 니들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얼렁뚱땅 맞추는 경우도 이걸 다 써버리면 얼렁뚱땅 맞춘다는 얘기야. 더 볼까? 복잡한 가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안에서 보낸 밤들의 고마움을 느끼며 침대뽀가 파자마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것이 깊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분함과 차분함과 즐거운 백일몽을 안겨준다 그랬지. 그러면 새로운 눈으로 재발견했다라는 것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지금 보면서 새롭게 보면서 뭘 느낀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차분함과 즐거운 백일몽을 안겨준다 그랬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일상적인 공간은 재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거란 말이야. 추론해야 되잖아. 낯선 이유가 재미있어졌다 그랬잖아.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일상적 공간에 뭘 주니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까 뭐가 생겼다? 재미가 있는 곳이 돼버렸다는 얘기지. 뭐도 돼. 거기 나온 대로 하면은 차분함을 적어도 좋고 재미가 있다. 다른 말로 즐거운 공간이 된다. 즐거운 장소가 된다. 충분히 가능하지. 그럼 여행자의 입장이 됐다라는 건 아직 정확하게 뭔가 없어. 더 봐봐. 드 메르트르의 작품은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통찰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여행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봐봐. 새로운 재발견을 통해서 여행자의 입장이 됐지. 그럼 여행을 하는 거지. 그럼 뭘 느끼는 거야? 즐거움을 느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래 즐겁지 않았던 낯선 곳이 즐거움이 된 것이고, 여기는 학문의 식견이 좁았던 조선에서 요동불판으로 가니까 식견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즐거워, 와 깨달았어, 그래서 난 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시 봐. 어디 갔어? 우리가 여행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자 밑줄 쳐볼까? 여행의 목적지보다는 여행하는 뭐가 심리에 더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행의 심리라는 건 뭘까? 여행자의 입장은 뭐가 되는 거야? 여행의 뭐보다는, 목적보다는 어디를 가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자의 뭐가 중요하다? 심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합쳐버리면 뭐가 되는 걸까? 내가 여행자의 입장이 돼서 새로운 눈으로 나의 일상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그 일상적이었던 침실이 어떻게 보여? 낯설게 보이는 이유지.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야? 여행자가 되니까 어디를 가겠다라는 공간보다는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재미가 없었던 공간이, 재미가 없었던 침실이 뭐가 되는 거야? 재미와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또 보자.
여행의 심리를 우리 자신이 사는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거기 어디야? 침실. 이런 곳들도 남아메리카의 높은 산, 고개나 나비가 가득한 밀림만큼이나 흥미로운 곳이 될 수 있다. 재미가 있고 뭐 더 쓰고 싶으면 흥미라는 말을 또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지 이런데 뭐 산에 가거나 아프리카에 가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익숙한 것도 낯선 것으로 만들어서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수가 있다. 이 얘기네. 또 보자. 어디 갔니? 그렇다면 여행하는 심리란 무엇인가? 심리 나왔잖아. 여행의 심리란 무엇인가? 볼까? 수용성이 제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용적인 태도가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에 다가가게 된다. 어떤 것이 재미있고 어떤 것이 재미없다는 뭐를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간다 그랬어.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낯선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뭐한다? 버렸단 얘기야. 그러면 익숙한 것을 버렸단 얘기야. 그러면 익숙한 것을 버려서 깨달은 게 뭘까? 그게 바로 아까 여기서 나온 뭐가 되냐? 수용적 태도. 태도를 뭐해서 통에 뭐를 얻는다? 거기 있는 걸 쓰면 겸손한 뭐가 될까?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면 뭐가 되는 거지? 익숙했던 침실이 여행자의 입장이 되어서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그치? 여행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여행자의 새로운 입장으로 보면 뭐가 된다? 내가 늘 살았던 공간이 뭐가 된다? 낯설게 보인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어디를 반드시 가야만 여행이 아니라 내가 뭐하기에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여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여기가 뭐 아프리카다 하고 생각하면 아프리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뭐가 되는 거야? 그 공간이 뭐가 되는 거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재미도 생기고 흥미도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씨부리고 있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라도 한번 봅시다. 라에서 낯선 공간은 뭐였어? 여기에서는 열대부 부근이었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업이라는 것도 중요해야 돼. 자, 한번 볼까? 나는 대서양과 적도를 건너서 열대 부근에 왔다는 사실을 몇몇 확실한 징표로 알 수 있었다. 이 징표 가운데 후텁지근한 열기는 첫 번째 뭐가 낯선 이유가 후텁지근한 뭐가 된 거야? 열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써도 돼. 근데 기후변화라고 써도 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을까? 후텁지근하지 않은 동네에 살았겠지. 그러면 익숙한 곳은 어디인 거야? 온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열대, 온대, 냉대일 수는 없잖아. 온대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냉대가 아닌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나온다. 내가 보통 입고 있던 모직 옷을 벗게 했고, 모직 옷을 그냥 벗었잖아. 여기 모로 쌓인 걸 벗었게 했으니까 냉대라면 뭐 파카를 벗었겠지. 집 안과 집 바깥이라는 구별을 없애버렸다. 그 집 안과 집 밖이라는 뭐란가? 구별을 없앴지. 그러면 후텁지근한 열기야. 낯선 이유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집 안도 뭐하고 덥고 집 밖도 더운 거야. 집 안, 밖이 모두 덥다는 얘기야. 만약에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어서 집 안과 집 밖이 다르다라면 뭐가 됐을까? 같은 거지. 같다라면 매일같이 옷을 어떻게 짧게 입겠지. 열대지방은 다 그렇게 입잖아. 근데 온대는 어떻게 돼? 이거 여기는 뭐가 집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 좀 더울 수 있어. 밖에 나가면 시원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온 차이가 나니까 옷을 따로따로 입을 수도 있잖아. 됐죠? 자, 옷과 집은 우리가 속한 문명의 징표 가운데 하나였어. 문명의 징표 가운데 하나였어. 그러면 후텁지근한 열기도 있지만 뭐도 있어? 문명이 없는 곳이야. 왜? 문명의 징표가 있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옷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다 써주셔도 돼. 글자 수 맞출 때. 그럼 문명에서는 지방과 밖이 뭐하고 다르고 옷을 통해서 뭔가를 했던 게 문명이라면 열기가 있는 이곳은 문명이 없는 곳이 돼야 돼. 그래야 낯선 곳이야. 됐지? 그래서 뭐 후텁지근한 열기가 있는 곳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다시 봅시다.
반면에 완전히 인간화해버린 우리네 풍경은 봐봐. 반면에 완전히 인간화해버린 우리네 풍경이잖아. 그럼 문명이 된 거잖아. 그럼 낯선 곳은 문명화가 되지 않은 것. 정확히 말하면 문명이라고 적지 말고 문명화가 되지 않은 곳에 와 있기 때문에 낯선 거야. 더 봅시다. 그럼 이 사람 직업도 나와. 좀 있으면. 우리네 풍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주치가 인간과 미개적 자연과의 대립이 이곳에는 있음을 나는 곧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느낀 건 뭐지? 무엇을 느꼈어? 인간과 뭐? 노란색으로. 미개척 자연의 대립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좀 더 봐봐. 좀 더 봐야 돼. 이거 적어놓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니들한테 얘기할 때 분명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홍대, 숙대 이 미친 것들이 가끔 아주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요런 하얀색 정도는 그나마 얼렁뚱땅 찾을 수 있는데 뭐 노란색에서는 이제 미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봐. 더 보시면 하지. 어디 가니? 이곳에는 도처의 종려나무나 낯선 꽃들이 있으며 또한 꼭지를 떼어내면 술 냄새가 물씬 나고 물씬 나는 달콤하고 시원한 즙을 마실 수 있는 푸른 야자수 나무가 수북히 쌓여있다 이거지. 뭐 긍정적 얘기야 부정적 얘기야? 긍정적 얘기야. 그러면 이걸 더 확장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연으로부터 뭘 얻고 있는 거야? 이때 대립은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을 파괴할 수도 없었고 자연은 인간에게 뭐 정복당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뭐가 된다? 이럴 때는 조화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 여기서는 뭐가 돼버렸으니까 인간이 문명화가 된 것은 인간이 자연을 뭐 했으니까 파괴하고 인간의 공간을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자연이 저렇게 있어? 대박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명화가 되지 않았다는 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요거를 써야 돼. 요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무슨 색에 가까워? 하얀색에 가까운 거잖아. 됐지? 더 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나는 물질적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 물질적 조건,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어? 얘는 물질적 조건의 변화야.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 해도 돼? 환경 조건이 변화했다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면 그럼 얘는 물질적 조건이야. 뭔가 보자. 이 지역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값이 싸다는 것. 또 예컨대 파인애플 한 개에 1프랑, 커다란 바나나 한 꾸러미가 2프랑, 이탈리아인 상점 주인이 꼬챙이에 꿰어 구워준 병아리 구이가 4프랑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1프랑, 2프랑, 4프랑밖에 안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가 된 거야? 물건값이 쌌다는 얘기겠지. 요 정도는 알릴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러면 전부 무엇과 관련돼 있어? 돈과 관련된 얘기하니까 무엇이 되는 거야? 경제적 뭐가? 구조. 경제적 조건이 변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요 정도까지는 하얀색이야. 써야 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도 또 찾아보자고. 자, 다시 보자. 마치 프랑스 동요에 나오는 버터빵 궁전에 온 기분이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행은 크든지 작든지 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변화를 여행자에게 나타나게 하는 법이나 여행자는 밑줄 쳐보자. 이 세계에 기어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또 여행자가 방문하는 지역의 향기와 느낌은 그곳에서 차지하게 될 사회적 척도상의 위치와 그의 마음속에서 뭐가 될 수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랬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여기서 경제구조가 변화가 됐다라는 건 뭐가 달라진다? 문화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야? 자신의 뭐? 신분, 지위 이런 것들. 어디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봐. 아까 미주치라는 거. 여행자는 이 세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기어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기어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얘기지? 내가 여기에서 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어떻게 밑으로 사회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신분이나 지위가 상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여행자가 방문하는 지역의 향기와 느낌은 그곳에서 차지하게 될 사회적 척도상의 위치와 함께 뭐가 된다? 마음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물질적 조건의 변화는 마음속에서 분리되지 않으니까 누구의? 여행자의 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자신의 신분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상승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어떻게 이 말이 나와요? 봐봐. 경제적인 구조가 자기가 뭐 되게 싸니까 옛날에 처음엔 익숙한 곳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어떻게 경제적 구조가 비쌌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쌌다는 얘기가 그만큼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된가 부유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분이나 지위가 경제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를 나 뭐 할 수 있다?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하나 할까?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걸 확정해 봐봐. 뭐가 될까? 나는 내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여기 중간에 하나 안 읽었지만 나는 인류학자로서 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내 직업은 인류학자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지. 왜? 신분과 지위가 상승하지 않았어. 왜? 여기서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지? 문화로 확장할 수도 있어. 문화로. 그러면 결국은 문화는 어느 문화가 좋다는 얘기야? 이 문화가 좋다는 얘기야? 이 문화가 좋다는 얘기야? 둘 다 아니야. 문화는 서로 뭐 하는 거지?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얘기야. 사실 말하면 문화는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장이 돼요? 봐봐. 얘와 얘 중에 좋다 나쁘다가 하나도 없지.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문화 속에서는 저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문화권에 따라서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 내 생각에 따라서 다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한마디로 이것들의 공통점을 적은 놈은 대박 터지는 거지. 항상 공통점을 반드시 적는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그걸 적는 거야. 뭘까? 1, 2, 3를 쭉 묶어보니까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지. 뭐에 따라서? 누구에 따라서? 낯선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기 봐봐봐. 익숙한 공원에서 낯선 공장으로 가면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낯선 공원 성장하는 건 뭐의 성장이야?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거지. 그 성장이가 긍정적인 거잖아. 그럼 다 긍정적인 생각이야? 부정적인 생각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생각만 바꾸면 기존의 생각을 바꾸면 기존의 것을 바꾸면 그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이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 성장하는 이유가 뭐가 된다? 기존의 익숙한 것에서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낯선 곳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이해돼 안 돼? 돼. 바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어때? 생각보다 어렵지.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약까지를 할 수 있다면 요약만 해서 내가 말하는 우리 서울시내 중위권 대학부터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실제로 교재를 주고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연습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광운대? 대박으로 쓸 수 있지. 단국대? 쓸 수 있어. 성신여대? 그까이 거 대충 쓰는 거야. 경기대? 대충 쓰는 거지. 그래도 붙는단 말이야. 왜? 확장된 사고에서는 객관적으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확장된 것까지 더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반복이 돼. 처음에 요약할 때 어려웠어. 요약이 좀 되니까 쓰는 게 어려웠어. 쓰는 것도 이제 대충 쓰니까 이제 갑자기 일게 나와. 또 이것도 어려워. 이거를 어렵더라도 계속 해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합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논술을 늦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니들이 해보면 알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늘 내가 강조하는 게 있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저 논술 할래요. 내가 수시 쓸 때가 됐는데 쓸 게 논술밖에 없네. 난 6논술 끝났어. 물론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굉장히 우월하거나 또는 논술을 이미 했었는데 내가 재수를 하면서 또는 내가 3학년 때 하면서 잠깐 쉰 애들. 그건 잠깐 쉬어야 돼. 오래 쉬면은 진짜 오래 미치는 거야. 이해됐지?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혹시 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를 사진을 찍어. 내가 찍을 시간을 줄게. 그리고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찍어? 됐어. 물론 이게 뭐지?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찍을 수 있나? 잘 모르겠네. 방법 없어. 나도 몰라.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갑니다.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뭐가 나왔어? 제시문 사아자가 제시문 마바상에 기술된 경제체제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니까 첫 번째 이유 밝혀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사아자에 나타난 기업의 사회적 공헌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래. 크게 보면 두 가지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 둘 다 몇 글자를 쓰래? 800에서 1000자야. 근데 이거 오타가 나왔네. 800에서 100자로 나왔네. 8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니까 900자야. 700에서 900자야. 그럼 많게는 1800자, 적게는 1400자지. 근데 문제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질문을 넓게 보면 몇 개 한 거지? 2개. 그럼 단락도 몇 개? 2개.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락은 몇 글자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랬니? 400자 내외라 그랬지. 그러니까 800자니까 기본적으로 단락도 2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2번 문제도 2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기업 사회 공헌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나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사회 공헌 방식도 단락을 하나 나눠서 뭐 사아차 이렇게 써도 돼.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나눠서 써도 되고. 한 번씩 봅시다. 그러면 마와 바에 기술된 경제체제 중에서 어느 걸 더 지지하느니까 마와 바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럼 마의 내용, 바의 내용은 이쪽에다 한번 적어보자. 자유주의는 야 뭐에 대해서 씨부렸니? 자유주의야. 특징이 뭐래? 개인주의를 뿌리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적으로 누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적인 거지. 절대적이니까. 그럼 무조건 개인 자유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특히나 내가 최저를 지금 맞추고 있다, 또는 내가 무조건 주요 대학은 써야 된다 하는 사람들 늘 생각하는 게, 개인이 나왔으면 무조건 이게 우선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누구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우린 교과서에서 늘 개인만 강조할 수가 없어.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집단, 항상 이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개인 사회, 개인 국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개인이 우선시 된다. 그럼 당연히 반대급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이 지문 하나로만 얘기했던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개인만 우선시하면 안 되지. 이런 건 무조건 따라 나오게 돼 있어. 자, 한번 보자. 경제적 영역에서도 개인의 생산과 활동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대. 그러면 자유주의는 어디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무엇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했다? 우선시했다는 얘기야. 합쳐보면 뭐 자유주의 경제에서는 누구를 우선시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조건 우선시됐다는 얘기야. 돼 안 돼? 근데 니들 잘 봐. 경제 영역으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 경제 영역은 돈과 관련된단 말이야. 항상 머릿속에 돈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문화는 돈이 아닐 수 있어. 근데 경제는 돈과 관련돼야 돼. 무조건. 됐지? 더 보자. 인간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적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가 출현하였다. 무슨 주의? 그래서 이거를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니? 자본주의래. 그러니까 자본주의니까 결국 무엇과 관련된 거? 돈이야, 돈. 자본주의는 돈은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해서 뭘 벌 수 있다는 얘기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자본주의니까. 어느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자본주의는 이러한 기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자유주의가 아니네. 자본주의네. 자본주의는 예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갖고 있다? 사적 소유와 무엇이 있다? 사적 소유와 무엇을 갖는다? 이윤 추구를 최대 보장. 추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하여 개인은 이익 추구의 기반이 되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윤을 사적 재산으로 보장받는다. 사적 소유야. 이게 전부야 지금. 근데 혹시 경제 파트 배운 인간들 한번 얘기해봐봐. 우리 이런 걸 무슨 주의라 그래? 무슨 주의라 그래? 고전자본주의라 그러지. 그럼 고전자본주의라고 써도 돼. 근데 못 쓰면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면 눈에 잘 보이는 거야. 안 써도 돼. 근데 힌트는 나옵니다. 봐.
자유나 평등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있나 보지 뭐. 왜 이 말 나왔을까? 개인이 자유만 강조하면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얘의 문제점이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봐봐 사회 동그라미 쳐. 얘는 누구주의? 개인 우선이면 얘는 뭐? 사회가 나오고 있잖아. 사회는 자유와 경쟁 평등이라는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회는 뭐가 돼야 된대? 그렇지. 자유 경쟁도 있어야 되고 경쟁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고 평화도 평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조화가 돼야 된대. 자 갑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미쳐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만 추구한다? 개인의 무엇만? 거기 나온 대로 하면은 이익 추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부작용이란 얘기지. 뭐는 하고 있지만 개인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는 사회와 관련이 없으니까 사회와 뭐가 되지 않아서 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부작용이야. 얘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로 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인의 뭐는 인정해줘.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은 보장해야 하는 거야. 이익은 보장해 주는 거야. 보장하되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 및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는 수정된 자본주의지.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의 이거는 보장하되 뭐 해야 돼? 재분배를 해야 된대. 왜 재분배해야 된대? 소득의 공정한. 이래야만이 뭐가 없어져? 그치, 사회적 갈등,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이 뭐가 된다? 해소가 되는 거지. 부작용이니까 뭐가 되고 문제점이 되는 거지. 해소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해결책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자본주의다? 수정된 자본주의. 그럼 수정전 자본주의, 수정된 자본주의, 고전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가 되는 거야. 됐지? 이 모델은 개인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봐봐. 법제도, 재분배, 소득의 공정한 분배 다 어디에 가?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나온 게 아까 그 문제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럼 기업은 뭐가 되는 거고 개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은 뭐가 되는 거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 범위 안에서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생각하면서 뭐요? 개인이 안 나왔는데요? 니네가 찾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친절하게 아이고 일로 와. 넌 이름이 예쁘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야. 이딴 식으로 얘기해주는 대학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본 적은 없다. 다시 봐. 등장하였다. 이 모델은 개인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자유 경쟁 사회를 지향하고 동시에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무슨 정책? 복지 정책 밑을 누가 하는 거야? 사회가 하는 거야. 평등 사회와의 조화를 한 거야. 조화가 중요한 거야. 얘는 개인의 이익 강조야. 얘는 조화야. 이익은 추구하되 뭐 해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 누구랑? 다른 사람과 사회와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봐봐. 그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지.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는지 설명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얘기해볼까?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할까? 4부터 하자. 지지 이유 그 다음에 뭐 할까?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 이렇게 해볼까? 두 가지요. 지지, 이유. 4를 쓰고 그렇게 써야 되겠다. 지지, 이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이라고 할까?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자고.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해보자. 됐지?
아마 요거 볼 쯤이면 니네 저녁 먹고 보겠지. 저녁 먹고 한 7시부터 보니까 저녁 먹고 보겠지만, 배부른 상태에서 이제 보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뭐니? 배부른 돼지 새끼야. 알겠지? 근데 배는 난 밥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듣는데 이해 안 돼요. 그럼 배고픈 돼지 새끼야, 그냥. 그냥 얘기한 거야. 딱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난 배고파. 봅시다. 난 돼지 아니야. 기업의 경영자 동그라미 쳐.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잘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지하는 이유지.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느냐? 그러면 말을 지지할 거냐, 발을 지지할 거냐를 찾고,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 안에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적어야 돼.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적어야 돼. 하나만 적는 거 아니야. 경영자는 뭐가 되는 거야? 기업 경영자 이야기지. 일단은 사회 이야기는. 경영자는 누구로 봐야 되는 거지? 개인으로 봐야 되잖아, 지금. 자본주의의 성공과 세계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많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뭐를 했다? 부를 뭐 했다? 창출하고, 그 다음 뭐 했어? 창출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크게 공헌하였다. 뭐 했니? 부를 뭐 했어? 창출했어. 또 뭐 했니? 경제 발전을 시켰어. 발전을 시켰어. 또 보자. 특히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 단기간에 2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국가 경제에 또 뭐? 일자리도 창출시켰어. 누가? 개인이. 얘를 뭘로 늘 생각해야 돼? 개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란 말을 적는 게 아니라 개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영자를 정확히 밝히고 있냐를 본단 말이야. 다시 봐. 그 결과 2000년에는 거의 500만 명이나 되는 백만장자와 약 300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하였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경제적 부는 매년 3조 달러씩 급격히 증가했다. 3조 달러면 얼마가 되는 거니? 3천조? 한 3천 몇백 조 정도가 되겠지. 야씨, 3천 몇백 조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네. 그냥 나한테 3천억만 줘도, 난 그러면 수업 안 할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천억 원이 나에게 있다. 뭐 할까? 난 일단은 뭐 저금할 거야. 얼마를? 한 2,900억 정도를 저금해. 그다음 100억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다 쓰는 것도 힘들어, 정말. 다 쓰면 몇 년 걸리지 않을까?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 돌아오는 거지. 그 이자가 내도 얼마니? 만약에 3조의 이자, 3천억의 이자, 3%만 잡아도 3, 3, 9, 900억. 야, 씨. 돌아오면 또 그만큼 돈이 생긴다, 야. 어마어마하다. 부럽지.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안 돼. 된장. 일단 봐. 그거 생각하면 피곤해지니까 보자. 자, 다우존슨 지수는 1991년부터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000에서 11,000으로 거의 4배나 성장하였다. 이는 1972년부터 15년 동안 해당 지수가 2,000에서 3,000으로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였다. 그러면 지지하는 건 일단 뭐냐를 봐야 되지. 사는 뭐를 지지하는 걸까? 마와 바 중에서 조화 이야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누구? 이 사람 얘기만 얘기하는 거지. 개인이지. 그러면 얘는 뭐를 지지한다? 사는 말을 지지한다. 이유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유는 뭐를 되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무엇했다? 이런 걸 통해서 무엇한다?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게 전부야. 이건 핵심이야. 이건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적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이 뭐냐 이거야. 이 부분이 어려운 거야. 얘는 요약에 가까우니까 쉽지 않아 지금. 그치? 얘는 쉬워. 근데 문제는 얘를 우리 이렇게 적을까? 이렇게 적어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뭐가 될까?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뭐를 했지? 부를 창조했다 그랬지. 그럼 사회공헌 방식은 기업의 무엇을? 부를 창조했잖아. 그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식이 경제를 갖다가 줄 수는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일자리 일을 할 수도 있어. 부를 뭐 해야 되니 그러면은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요거 찾을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니? 빈부격차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해. 그러면 여기 이 흰색으로 쓴 것까지는 나름대로 잘 쓰는 인간들이야. 근데 더 잘 쓰는 놈들이 있겠지. 뭘까? 바로 요 부분이지. 확장 부분이야. 확장은 뭐가 나올까? 그치? 잘 생각해봐봐. 여기는 뭐만 강조했어? 하나만 강조하고 있지. 뭐만? 개인의 뭐만 강조하고 있어? 이익 우선. 개인이 능력에 따른 이익이 우선이 된 거지 지금.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뭐가 된 거야?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선 제시했지. 그러면 분명한 거 확장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써주는 게 좋은 거야. 왜? 이들의 문제는 이거는 해결책이 되는 거잖아. 공헌을 하는 건 해결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기업의 사회 공헌 방식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뭐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들이 생긴 이익에 대한 뭐가 없었다? 재분배가 없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들이 얻은 부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래야만이 뭐가 된 거야? 마와 바의 전체 내용에서 얘의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거. 얘의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 안 하면 뭐가 된 거야?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숨겨져 있단 말이야. 이익에 대한 뭐가 없어? 재분배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잡아내줘야 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해봐야 돼. 그러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지만 이쪽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야 지금. 자, 두 번째. 그러면 사지. 이번에는 뭐? 아로 가야 되겠지. 아도 봅시다. 자본주의 체제가 공경에 처해 있다. 오라. 기업이 공동체적 이익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어디에 해당해? 바에 해당해 분명히. 됐지?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면 할수록 오히려 모든 사회의 문제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경향도 강해졌다. 이런 비난이 생겨난 이유는 기업이 가치 창출의 의미를 단기 재무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하고 기업의 장기 성공을 좌우하는 보다 포괄적인 요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회 문제의 해결을 기업 활동의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임무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이거 뭐가 된가?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추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추천. 그럼 앞에는 누구 얘기가 나온 거고 앞에는 누구 얘기가 나온 거고 마의 이야기가 나온 거야. 앞에는 마의 이야기가 나온 거야. 뒤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의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둘 다가 나왔다고 적어줘야 돼. 둘 다가 나왔다고 적어줘야 돼. 됐지? 그러면 둘 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적어주는 게 좋아? 마의 입장도 적어주고 뭐의 입장도? 바의 입장도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갑시다. 자, 읽어보자. 경영자가 누구지? 경영자가 누구지? 얘 입장. 경영자는 공유가치의 원칙을 추구해야 된다. 공유가치의 원칙을 추구해야 된다. 봐봐. 경영자는 공유가치의 원칙을 추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해결책에 뭐가 필요한 거야? 공유가치의 원칙이 필요한 거야. 여기가 필요하다니까 아직은 없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해결책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항상 뭐가 있는 거고? 문제 해결이잖아. 됐어 안 됐어? 자, 계속 보자. 아니 물론 문제 해결 여기 만약에 예를 들면 봐봐. 여기는 누구? 마가 나왔지, 마바가 나왔지, 여기는 바가 나온다면 여기 문제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요것도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랬지? 자, 어쨌든 여기도 뭐가 있어? 문제가 있어. 누구만 공유 가치를 하지 않는 경영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뭐하니? 공유하지 않는 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지금. 다시 봐. 공유가치의 원칙은 사회의 요구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된다 이거야. 동시에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계속 읽어볼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밑줄 쳐봐. 기업의 활동은 이익의 최대화라는 경영자의 기본 목표를 지향하는 것 밑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 분명히 인정해줬잖아. 자본주의의 특징이잖아. 인정해야 되고 됐지? 더불어서 하나 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증대시키게 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된다. 뭐가 된다? 사회적 가치도 해결해야 된대. 사회적 가치도. 됐어 안 됐어? 됐지? 더 봐봐. 이런 점에서 기업은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자선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무엇도 있어야 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뭐도 있어야 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표도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뭐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도 시키고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더 보자. 이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는 높은 비용도 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밑줄 쳐봐. 기업의 이익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축소될 수가 없어. 최대화돼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더 볼까? 자, 계속 봅시다. 공유가치 창출적 성공의 예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쥐돈으로 투자했잖아. 그 기업은 지역사회 교육에 투자하고 직업을 제공한다. 이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필요한 우수 인력을 조달하는 이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럼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줬어. 그치? 뭐 센터를 만들어주고 직업 운영소를 만들어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일해? 뭐 교육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럼 우수한 인력은 누구로 가는 거야? 그 기업에게 다시 가는 거야. 그러면 기업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돈도 더 벌어. 돼? 안 돼? 됐어. 그런데 여기서 읽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빠르게 하나 뺀 게 있어.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까? 뭐가 돼야 될까? 기업의 뭐 이 말도 되지. 경쟁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 말도 한번 적어볼까? 그럼 문제는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이 뭘까? 바로 이거지. 공유가치의 원칙을 해야 돼. 왜 이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 있는 거 봐봐. 기업은 뭐 하니까? 이 둘 다 적어야 되지. 기업은 원래 뭐 하니까? 이익을 최대화하는 집단이지. 최대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뭘 설정해? 목표를 설정해야 돼. 최대화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돼. 근데 이 목표는 이거를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루려면은 뭘 해야 돼? 그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무엇도 해야 되니? 여기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단 말이야.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사회적 소득을 분배시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익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에 뭐가 돼 있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양성을 위한 걸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이 뭐가 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도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유가치의 원칙이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지. 누구에게도 이익되고 개인들에게도 이익되고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재분배가 되는 거지. 갈등 해소가 되는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돈 없는 사람들은 이 기업이 만든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어? 그 기업에 다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영국은 2000년대부터 밑줄 법을 개정하여 투자 기준. 법 개정했네. 법 개정이니까 누구 입장이야? 사회가 만드는 게 법이었잖아 아까. 그러면 얘는 바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얘는 마와 바의 입장 둘 다 지지해. 왜? 얘 때문이야. 절대 축소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확히 나왔지. 그러면 기업의 이익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지만 너 이것도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는데 얘는 대놓고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뭘 하는가? 법은 개인과 사회가 충돌하면 무조건 누구 우선? 그러니까 사회 우선이란 말이야. 개인보다는 무조건 법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 개인을 누르는 게 법이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법이잖아. 얘는 강조면에서 해야 돼 라고 책임 도덕적인 걸 하고 있지만 얘는 법적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건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얘는 둘을 잡아야 되고 왜 얘는 하나를 잡아야 되는지는 정확히 얘네들이 구분해야 돼. 그걸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지지하는 게 누구 지지인지부터 틀리니까 어차피 다 떨어져. 됐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잘해. 니들도 인정하잖아. 인정 안 해? 나 분명히 얘기하니까 댓글 올려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인정 안 한다면 당장 꺼버릴 거야. 나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됐지? 한번 가보자. 영국은 2000년대부터 법을 제정하여 투자 기준을 마련했다. 투자 기준을 마련했대. 마련하면 되지 뭐.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보자. 이 법은 연금기금이 투자 대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연금기금은 누가 하는 거? 국가의 거잖아. 그럼 국가가 나서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개인이 우선이 되는 거고 얘는 개인과 국가가 둘 다 우선이 되는 거니까 얘는 국가가 우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와 얘는 완전히 반대고 얘는 섞여 있으니까 둘 다 적어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없다라면 아가 오히려 어디에 가까울 수도 있어. 바 입장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완벽하게 법이라는 게 뜩 하고 나와 있으니까 국가 우선, 개인 우선, 개인과 국가 모두 섞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논리 이해돼 안 돼? 돼. 이 논리가 이해가 돼야만이 니들도 이제부터 뭐 논술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다시 보자. 이 법은 연금투자기금이 투자 대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미주치가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는지의 여부, 의결권 행사의 기본 방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골자로 한다. 그럼 봐봐. 기업이 뭐 있어야 돼? 사회, 환경,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기업이 자신이 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 환경, 윤리를 고려해야 되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법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이 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의무한 건 아니지만 직접 의무는 아니지만 핵심은 뒤죠. 투자 기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 밑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 그럼 법적으로 만든 게 기업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뭐가 있다?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눌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넌 이익만 하면 안 돼 라고 대놓고 얘기해버리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돼. 계속 가자. 이에 따라 연기금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지속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 밑줄 쳐봐.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물론 이익이라는 건 있기는 해야 되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런 법을 통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법이 우선시 되는 거야. 한편 영국 정부는 지역사회 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시민사회가 적절히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밑줄 칠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지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 센터는 기업의 제품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일, 기업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일 등을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밑줄 쳐보자. 전통적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뭐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봐. 전통적 자본주의 부작용을 해소. 전통적 자본주의 부작용 해소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 입장? 바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야. 됐지? 막스 앤드 스펜서는 식료품과 의료를 판매하는 영국 회사인데 적극적으로 미주치가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모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법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에게 투자하겠지. 연기금을 통해서. 이 기업의 경영자는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동그라미. 그러면 나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지? 사회, 환경, 윤리를 다 고려하는 거야. 그럼 기업은 무조건 고려하는 거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유망함을 위한 기금을 마련, 장애인과 노숙자를 위한 고용 창출, 쓰나미 피해 복구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적으로는 자체 쓰레기 줄이기, 협력업체들에 대한 친환경 공장 설립 지원,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윤리적으로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노동 착취, 인종차별, 동물 학대 없이 생산되도록 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뭐가? 사회적인 뭐는? 기업의 뭐라고 할까? 사회적 책임은 뭐하다?
반드시 뭐하니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지. 왜? 라고 적어야 되지. 특히나가 어느 부분에서 계속 나온 사회, 환경, 윤리적 측면에서의 뭐는? 책임은 무엇 해야 된다? 의무다. 의무적인 것이다. 또는 법적으로 제한했다. 이래 제한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돼. 의무니까. 됐어 안 됐어? 이를 통해서 이렇게 적는 거야. 통해 기업은 뭘 창출해야 돼? 이윤 창출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얘를 쓰려면은 이익도 돼야 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조화. 그러면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법적으로 제재를 했으면은 이익도 창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만 이 조화라는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만약에 니들은 이 수업을 듣지 않고 만약에 개념을 정리했다면 내 예상컨대, 내가 장담컨대 분명히 뭐 기업 요거만 드립다 썼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안 돼. 얘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개인의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재분배를 위해서 의무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돼. 됐어?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 알겠지? 이거 안 쓰는 게 문제야. 다시. 그러면 이제 이거 공원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공원 방식은 이거야. 선생님 왜 법 안 나왔어? 여기 쓰려고. 법적으로 제재했잖아. 공헌할 때는 무조건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논리를 생각해봐. 그 말이 어디에 들어가면 더 좋을지. 그러면 기업의 사회공헌은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 노란색으로 쓸까? 직접 간접적으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다 쓰는 거야. 간접적으로 뭐가 되는 거지? 의무화. 간접적으로 강제할까? 뭐 의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의무라는 게 있으니까 난 그냥 강제란 말만 쓰는 거야. 또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확장해봐봐. 왜 확장할까? 얘는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둘 다를 얘기하니까 확장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한쪽이니까 봐봐 똑같이 얘도 문제점이 있고 얘도 문제점이 있어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확장해보면 뭐가 되는 거지? 어떤 거 될까?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누구 우선이야? 사회 우선이 되는 거지. 그럼 개인 우선일 때 문제는 뭐지? 너 재분배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얘는 그럼 문제가 뭘까? 사회 우선이면 재분배를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 사회가 우선이면 뭐가 문제야? 개인이 우선이니까 사회적인 재분배가 안 돼. 그러면 사회가 우선이면 개인의 문제점도 생겨야 돼. 그럼 개인의 문제점은 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봐. 과도하게 아니면 강압적인 뭐를 하게 되면 강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뭐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익 창출은 뭐가 된다? 제한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걸 쓰는 거잖아. 얘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얘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논리를 가만히 봐봐봐. 두 개가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없어. 섞어버리니까. 근데 개인을 강조하면 사회적인 문제인 재분배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회를 강조하면 개인적인 문제인 이익 창출에 문제가 생긴다까지 밝혀주면 어떻게 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얘는 뭐? 이윤 창출, 얘는 재분배. 재분배가 문제가 돼. 이윤 창출이 문제가 돼. 어때? 대칭을 그대로 시켜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듣고 보면 맞지. 근데 니들이 그걸 생각해서 그것만 딱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 잘 썼나 싶은데 붙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논술을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지? 구조야. 범위야. 논리야. 니들 선생님이 저번에 그 논술 시간에 참석한 걸 안 가져와서 대신 국어 수업을 해준 적도 있어. 그때도 뭘 강조하니? 논리 강조했지. 그러면서 니들 뭐 했어? 범위를 설정하고 딱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서 딱딱 떨어졌지. 그때 오 선생님 대박 그러잖아. 선생님 대박이 아니라 요즘의 추세가 요즘에서 돌아가는 게 논리 싸움이고 범위 안에서 찾는 연습을 계속 옛날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 그냥 읽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범위가 뭔가. 그럼 여기서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만들 것인가, 범위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만들 것인가, 그것만 쓸 수 있다라면 나머지는 니들이 최저의 문제야. 최저만 맞춰준다라면 원하는 데야 룰루랄랄 하면서 갈 수가 있겠지. 분명하게 이해됐어? 됐어. 자,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되고 분명히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는 다시 한번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여기서 강조한 거 분명히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기했으니까 얘만을 강조하면 문제점도 적어주는 게 좋겠구나, 확장하는 거. 여기만 강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또 문제점도 생기겠구나. 누구의 문제? 개인의 문제. 두 개가 들어간 이유는 문제점이 거의 생기지 않고 이렇게 사회공헌 방식은 소득 재분배하는 거지. 장기적인 이익도 있어야지. 둘 다 들어갔지 분명히. 그러니까 다 됐구나. 그럼 여기도 썼잖아. 재분배, 그 다음에 뭐 이익만 추구하니까 재분배가 안 돼. 재분배만 하다 보니까 이익의 문제가 생겨. 그거 깔끔하게 대칭이 됐잖아. 쓰고 나니까 그치, 그 범위 안에 다 적었네. 나 이거 다 적었네. 딱 정리돼 안 돼? 돼. 끝.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니네가 요거를 정리 잘 하고 써서 선생님한테 주면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할 거다 저떻게 할 거다, 얘가 이걸 잘 이해했네 못했네,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다 파악해 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아무튼 간에 뭐 지금 이걸 다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봐야 될 게, 내가 여기서 이게 빠졌구나, 이 범위를 못 잡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면서 마무리 잘하고, 오늘도 저녁에 많이 먹어서 살도 많이 찌고, 알겠지? 그 지식도 찌우고 살도 찌우고 그 다음에 성적도 찌우고 결국 대학 가서 지식은 그대로 놔두고 살만 빼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어. 나중에는 우리 현장에서 다시 만납시다.